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35회에 합격하신 이재훈 평가사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평가사님은요, 2년 차에 무려 0.33점 차이로, 총점 1점 차이로 이제 떨어지시고, 그 다음 해 3년 차에 붙은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올해 소수점으로 떨어지신 분들이 있다면은 잘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5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이재훈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5세고요. 고등학교 때는 똑똑한 편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명지대학교 나왔고요. 전공은 산업공학과라고 공대를 전공하고, 그 후에 공무원 생활을 조금 하다가 알게 되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사전 인터뷰 해봤는데 공대생이시잖아요. 네. 저도 공대생이잖아요. 굉장히 공감 가는 포인트들이 많았습니다.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점수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올해 점수는 이제 57.16 정도 나와서요. 43등 했습니다. 그럼 사실 2년 차에 저도 떨어져 봤지만 여기서 받는 느낌이 와, 이게 1년 더 한다고 될까? 이게 내가 진짜 말로만 듣던 막 5년 차, 6년 차가 내가 되는 건 아닐까? 저 이런 공포감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평가사님 어떠셨어요? 이제 2년차 때는 합격 결과 나고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식적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사실 안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니까 이거는 책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 책에 없는 문제다 보니까 내가 이거 1년 더 하면은 점수가 오를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좀 마음이 진정되고 보완할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주요하게 조금 보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실무랑 법규거든요. 이론은 점수가 괜찮았어요? 이론은 원래 목표가 한 51점에서 52점 정도였는데 목표 점수 달성해가지고 이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실무랑 법규가 좀 이제 문제인데, 법규 같은 경우에는 문제 4번이 법조문을 외우는 문제가 나왔어요. 법조문을 좀 덜 외운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처 능력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처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듣다 보니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게 생기는데 네. 보니까 원인 파악을 되게 정확하게 잘 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사님은 네. 어떻게 요 두 개가 나의 약점이다라는 걸 정확히 캐치하게 됐어요? 일단은 불합격 당시에는 사실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제 시험지를 보잖아요. 그때 좀 마음이 안 적는 상태에서 보니까 내가 뭐가 좀 미흡했는지가 많이 보였어요. 법규는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조문이 부족했던 거였고, 실무 같은 경우에는 지식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를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였던 게 눈에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험지를 잘 뜯어보면은 누구나 다 파악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렇게 막상 그렇게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다. 네,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완할 거 두 가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3년차 때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2년차 1회 때까지는 정말 이제 하루도 거의 안 빠지고 열심히 했는데 3년차 때는 그 봤던 거를 또 봐야 되잖아요, 책을. 어찌됐든 외웠던 부분을 또 외워야 되는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독서실을 갔더니 막상 그게 하기 싫어서 시험 발표 나고 11월까지는 아예 쉬었어요. 그러다가 12월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2월부터 뭐 4월까지는 그래도 한 4일 정도는 공부하고 3일 정도는 또 그렇게 쉬고 했었습니다. 6월에서 7월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시험 두 달 전은 열심히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놀았다는 게 저게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네. 아니 나 이거 시험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놀 수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잘못된 행동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막연하게 사람이 하기 싫으면은 놓게 되잖아요. 마치 뭐 일할 때도 번아웃에 빠지면 일하기 싫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죠.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공부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차 때는 얼마나 열심히 하셨길래 번아웃이 온 건가요? 2년차 때는 순 공부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12시간 정도 했고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계획표는 다 지키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요? 네, 저는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좀 슬럼프가 올만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좀 큰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은 이게 보통은 이제 누가 좀 끄집어 내줘야 되는데 혼자서는 잘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요런 거 해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사실 조금 운이 좋게 해결이 됐어요. 왜냐면은 제 동생이 그때 기술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이 저희 독서실로 끊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저희 독서실로 끄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 입장에서는 그 화장실 갈 때나 이럴 때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볼 거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 하고 있으면 저 백수가 저렇게 핸드폰을 또 하고 있구나 하면서 한심하게 볼 텐데 그게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동생도 보는데 창피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에 좀 많이 그때 슬럼프를 극복 당했네요. 극복 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큰 슬럼프가 왔을 때는 이 스스로 해결 진짜 하기 되게 어렵다.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떤 외부 환경의 변화를 좀 필요로 하고, 저는 요럴 때 좀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그래도 개별 스터디. 어쨌든 뭐 끌려는 가니까 또 뭐 사람들한테 또 괜히 또 피해주면 안 되니까 해서 앉아있다 보면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슬럼프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이겨낼 생각보다는 조금 외부의 변화를 주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 대처 능력이라는 게 좀 뭘 얘기하는 거죠? 이제 어찌됐든 문제를 풀게 되면은 사실상 교과서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문제를 마주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 상황 대처 능력 훈련이 안 돼서 어떻게 푸셨어요? 실무 3번 문제였습니다. 실무 3번 문제를 푸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비용, 타당성 평가인데 수익은 보이는데 비용이 안 보이는, 갑자기 이제 눈이 새하얘지는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예전에 어떤 강사님이 하신 얘기가 머릿속으로 싹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뭐였냐면은 모를 때는 이론을 써라, 실무에다가 이론 답안을 써라,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익 DCF 테이블을 그리다가 어차피 결론을 못 낼 거잖아요. 그거 다 지웠어요. X를 치고 이론 답안을 썼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20%도 안 나오더라고요. 숫자는 내줬어야지. 네, 숫자는 썼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사람이 당황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지배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생각에. 이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네. 시야가 좁아져가지고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와, 정말 좋은 얘기네요. 혹시 이 상황 대처 능력이라는 게 저는 어떤 개인의 순발력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게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개인의 순발력이 좋으면은 확실히 대응하는 것도 빨라지긴 하겠죠. 근데 충분히 연습을 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마치 뭐 그런 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 기업 볼 때도 인적성 보잖아요. 그게 IQ 테스트라는 말이 많은데 사실 그것도 연습하면 어느 정도 거의 다 합격을 하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상황 대처 능력이라는 것도 사실 문제 보면서 좀 원인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 찾고 이런 거를 훈련을 하면은 충분히 누구나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네. 이 상황 대처 능력, 이따가 이제 과목별로도 얘기를 하긴 할 텐데 미리 조금 설명해 주시면 이 상황 대처 능력은 어떻게 기르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실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실무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다 보면은 논점을 아예 모르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는데 오래 걸리는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이 두 가지 외에는 그래도 거의 잘 풀리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아예 논점을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접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작성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40점인데 한 50분, 60분 이렇게 걸리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각각의 유형별로 나눠서 조금 대처 방법을 스스로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모아서 많이 훈련했다? 네네. 그러면 오히려 모르는 문제들을 막 찾아다니고, 네. 그리고 오래 걸리는 문제만 또 찾아다녀서 그것만 모아서 유형별로 분석하고 접근법 정리하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가사님처럼 소수점 탈락하고 네. 이제 평가사님처럼 너무 공부하기 싫어하는, 나 진짜 못 보겠어 하는 3년차에게 해주실 얘기가 있다면요? 제가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지식적으로는 다 완벽하세요. 근데 정말 한두 가지 정도가 부족해서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원인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해에 기르면은 전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평가사님이 이제 슬럼프 겪으셨던 얘기와 그래도
다행히 원인 분석을 잘 해서 요번에 이렇게 합격하신 것까지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좀 구체적인 이 상황 대처 능력 요거에 대한 얘기는 과목별로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차 공부한 얘기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차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사님, 네. 1차 공부할 때 주요 팁 2가지를 좀 전해주시고 싶다고요. 네. 첫 번째는 버릴 거는 그냥 확실히 버리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서브 노트를 저는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만약에 자신이 좀 공부하는 스타일이 이제 쓰면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서브 노트를 만들어서 그걸 좀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각에 대한 얘기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버릴 건 버려라 라고 하셨잖아요. 일단 회계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회계는 뭐뭐 버리셨나요? 기본 강의는 다 들었어요. 근데 기본 강의를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다 들으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좀 어려웠던 부분을 그냥 40%를 아예 다 X를 쳤어요. 책에다가. 재무도 40% 버리고 원가도 40% 버렸어요? 네, 원래는 원가회계만 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저번에 시험 보니까 원가회계가 좀 쉽게 나오고 재무는 엄청 어렵게 나온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불안정한 전략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원가랑 재무를 그냥 각각 40%씩 제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을 X 쳤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는 쉬운 문제를 다 맞춰야 된다. 그래서 어느 단원에서 쉽게 나올지 모르니 어느 단원이라도 쉬운 문제들은 다 챙겨가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버렸던 부분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FV PL 모형, FV OCI 모형 이 변경하는 거 있거든요. 그 변경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 자체가 어려운 건데 이게 쉬운 문제가 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X 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어려운 거는 그냥 쉽게 나와도 어렵다. 중요한 건 그래서 몇 점 받았냐죠. 2번 1차 보셨는데 각각 몇 점 나오셨나요? 한 번은 이제 62.5 나왔고요. 한 번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62.5 정도. 재무랑 원가를 40%씩 버리면 그럼 남은 건 거의 다 맞췄다라는 거예요? 남은 건 거의 다 맞췄는데 사실 출제 비중이 다 다르잖아요. 단원별로. 아,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조건 많이 나오는 파트거든요. 그런 파트를 좀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60점 넘게 득점할 수 있게 구성이 돼가지고 사실상 그러니까 단원으로 40%를 버렸지만 실제 유형으로 따지면 40% 버린 게 아니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40%씩 버리면 나머지 내가 아는 준비한 단원은 문제를 다 맞춰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들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유형자산에서도 막 2분 넘게 가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기본 강의를 다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부분을 확실히 이제 머릿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지를 펴서 딱 문제를 보면은 X를 쳐야 될 부분이 바로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아끼면 사실 여기다 다 쏟을 수가 있잖아요. 2분이면 사실 널널한 시간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2분 정도 만약에 쓰고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그리고 또 모르는 건 어차피 나중에 모아서 한 번으로 이렇게 한 번으로 찍게 되잖아요. 꽤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 걸려도 저는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 뭐뭐 버리셨어요? 경제는 이제 미시, 거시, 그리고 국제 경제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제 경제는 제가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게 그냥 아예 싹 다 버렸습니다. 미시 같은 경우에는 현시선호 이론이랑 파레토 이론 둘 다 A급, B급이긴 한데 최근에 좀 기출이 어렵게 나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거 버렸고요. 거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린 것보다 한 개 더 적어요. 몇 퍼센트 정도 버린 느낌이에요? 한 70% 정도는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시에서 반대로 공부 한 30%는 어딘가요? 그 맨 처음에 나오는 GDP 관련해서 물가지수 관련해서 좀 했고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국민경제순환 모형 했고요. ISLM 모형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렇게 4개 파트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아예 싹 다 버렸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아까 회계는 버리는 부분이라도 일단 강의는 한번 들었다고 하셨는데 네. 경제도 강의는 일단 한번 듣긴 하셨나요? 경제는 들었었는데 사실 이해는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듣긴 들었지만 버렸다. X 쳤습니다. 책에다가.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네. 그래서 몇 점 받았는지죠? 네, 점수는요. 초시 때는 70점 후반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봤을 때도 한 70점 초중반 정도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관법. 자, 감관법은 뭐뭐 버리셨나요? 감정평가관계법규는 도시정비법, 건축법,
동산 채권 및 담보에 관한 법률 요 세 파트는 아예 안 봤어요. 점수 어떻게 나오셨어요? 초시 때도 65점 나오고 요번에 시험 봤을 때도 한 65점 정도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팁, 버릴 건 버린다라는 거 얘기를 마무리 해보고요. 두 번째 팁이 어떤 서브 만들기. 어떻게 공부하신 건지 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저는 기본 강의 듣고 서브 만들고 그리고 문제풀이는 제가 그냥 혼자 한번 풀어보고 끝내는 식으로 모든 과목을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시간은 확실히 기본 강의를 듣고 서브를 만드니까 처음에 복습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3시간 들으면은 서브 만들고 복습하는 데는 한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좀 오래 걸리는데 그 다음 회독할 때는 오히려 서브가 있으니까 더 빨리 회독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서브를 만들어 놓으면서 제가 이제 쓰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때 익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남들은 뭐 목차나 용어 정도만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뭐 그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좀 많이 기억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브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들 좀 이거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서브를 안 만드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런 점을 많이 지적을 해주세요. 그분들의 방법을 보면은 자주 회독하시더라고요. 저는 대신 3회독밖에 안 했거든요. 1차 시험 볼 때 3회독밖에 안 했는데 그 13번 보나 한 번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쓰고 그 2번 보나 시간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엔 큰 차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월쯤에 시작을 해서 2월 중순에 거의 다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과목별로 얘기해 볼게요. 회계는 서브 어떻게 만들어요? 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뭐 유형자산 안에 들어가도 문제의 유형별로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 유형에 맞게 풀이 순서를 적는 식으로 서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론을 정리를 굳이 한다기보다는 풀이 순서만 알면 결국에 문제 들어가서도 푸는 법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풀이 순서를 위주로 서브를 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는 서브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강의를 듣자마자 거의 서브를 만들었는데 경제학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때 당시에는 서브를 바로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예 기본서를 다른 거를 한 권 사서 사실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들었어요.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듣고 기본서 한 번 사서 좀 읽어보니까 그때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서브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경제는 서브 만들 때 문풀 중심으로 정리해요? 아니면 이론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문제풀이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론 위주로 많이 정리를 했고 좀 언제 봐도 다시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정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이론 위주로 서브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론 공부해놨더니 문제풀이 가서 문제 안 풀린다라는 거를 보통 많이 그 애로사항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론 정리용으로 서브 만들어 놓으면 문제풀이에서는 잘 풀리셨나요? 보통은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산식이 많잖아요. 산식이 많고 뭐 미분, 간단한 미분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미분식 한번 써보고 그래프를 많이 그렸거든요. 그래프를 그리면 좀 이해가 잘 되다 보니까 바로 저는 적용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미시 같은 경우에는. 네. 거시는요? 거시는 사실 솔직히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이해되는 부분만 이제 이론으로 정리하고요. 안 되는 부분 그냥 정리도 안 했어요. 어차피 거시 많이 버렸으니까. 네, 어차피 버렸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 서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문이랑 내용 그리고 판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조문은 완전히 버렸고요. 왜냐면 조문이 그렇게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판례가 좀 많이 나와서. 근데 이제 판례랑 기출문제를 좀 보시다 보면은 항상 틀리게 내는 문구가 정해져 있어요. 그 문구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한 줄로 딱 쓰면은 거의 다 정리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민법도 맨 처음에 하면 법원 나오잖아요. 법원 보면은 법률, 관습법, 조리예요. 이 세 개만 법원이거든요. 그럼 법률, 관습법, 조리만 쓰고 딱 이제 넘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도 조금 간단하게만 시험에서 나올 부분만 딱 명확하게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면 민법 서브는 기본 강의 듣고 서브를 만든 게 아니라 기본 강의 듣고 기출 문제 풀면서 그걸로 서브를 만든 것 같은데요. 기본 강의를 듣고 만든 건 맞아요. 기본 강의를 듣고
기출을 보다 보니까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굳이 다시 쓰진 않고 그냥 이렇게 지우개로 쓱쓱쓱 지운 다음에 전 연필로만 다 만들었거든요. 지우개로 이렇게 쓱쓱쓱 지워서 그 부분만 이렇게 빨간 펜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다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브 만드셨다. 자, 점수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인법은 초시 때는 90점 나왔고요. 요번에 봤을 때는 92.5.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감관법 서브는 어떻게 만드셨나요? 강간법은 사실 암기가 끝이잖아요. 암기가 끝이다 보니까 암기할 내용만 딱 정리를 해서 서브를 만들었는데 사실 강간법은 서브를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어차피 암기할 내용만 네. 딱 암기하면 끝나니까. 끝나다 보니까 암기할 내용만 이제 정리를 해서 서브로 이제 만들었어요. 사실 저도 그랬는데 이렇게 모아 놓으면 또 편하잖아요. 네, 제 눈에 보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몇 장 안 돼요. 딱 진짜 암기할 것만 모아 놓으면. 그렇게 저도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자, 마지막 학원로는 서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학원로는 초시 때 이제 기본 강의를 봤는데 접근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서브 안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서브 안 만든 과목이 학원론. 그럼 어떻게 공부했어요? 사실 기본 강의만 듣고 그 책을 그때는 눈으로 읽었죠. 이제 서브를 안 만들었으니까 눈으로 읽고 그냥 시험 보러 갔어요. 초시 때는 한 달 전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시험 볼 때는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뭐 한 달 전에 어차피 학원론만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다른 거는 이제 계속 나가면서 학원로 이제 한 달 전에 살짝 가볍게 본. 그러면 점수 몇 점 나오나요? 초시 때는 80점 음. 나오고요. 요번에 시험 봤을 때는 70점 나왔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과목별로 서브를 다 만들었어요. 서브를 가지고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뭐 사실 서브가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입장에는 공부해야겠다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회독 때는 당연히 기본 강의를 듣고 서브를 만들고 2회독 할 때도 오히려 기본서를 봤거든요. 서브를 안 보고 기본서를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이 서브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제가 정리한 거니까 좀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집에 가서 봤어요.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전에 조금만 봐도 거의 이해가 되니까 뭐 보는데 정말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회독까지는 기본서를 받고 3회독밖에 안 하긴 했지만 3회독부터는 이제 서브만 봤어요. 오히려 근데 그때는 정말 이제 펜은 안 쓰고 그냥 이제 눈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렇게 해서 봤던 것 같고. 알겠습니다. 우리 1차 공부 방법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실무 공부 방법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대장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35회로 합격한 이재훈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찍고 있습니다. 자, 이재훈 평가사님은요, 2년차 때 총점 1점 차이, 평균 0.33점, 소수점으로 탈락한 이력이 있는 평가사님입니다. 자, 이렇게 소수점으로 털어지고 나서 실무 공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했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2년차 때 실무 몇 점 나오셨어요? 45.5점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때는 실무가 어려웠던 해라서 실무 명가락 하면은 이제 2대1의 경쟁률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 45.5점 정도면은 합격자 평균 점수 정도 나왔던 해입니다. 그래서 실무 사실 2년차 때도 제가 보기에는 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요때 내가 좀 잘한 점, 어떤 게 잘하신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기본 강의를 들을 때 서브노트 만든 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서를 공부할 때 아예 서브를 다 만들었었는데 다 만들고 보니까 한 양이 요 정도 듣게 이제 거의 기본서 한 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좀 쓰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는 틀리는 부분을 저는 계속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뭐 틀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힌트를 다 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대쌍비교법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행정적 요인 외에는 다른 조건은 동일함, 뭐 다른 조건은 동일함 나오면 무조건 대쌍비교법을 쓰라는 멘트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다 이제 서브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서브가 두껍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앞에 되게 쉬웠던 부분은 너무 이제 기억이 잘 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버리고 나중에는 거의 실수하는 부분만 남게끔 이렇게 해서 서브를 정리했는데, 그게 한 기본서 한 권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얘기 들어보면 아주 기본 강의 들을 때 기본 이론을 정리했다기보다는 기본 강의 듣고 뭔가 문제 풀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근데 기본 강의를 들을 때는 물론 기본 내용을 그때는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유형별 평가, 목적별 평가 이렇게 목차가 따로 있잖아요. 그 표지 정도는 안 버리고 그 뒤에 기본 내용만 이렇게 버리고 거기 만약에 오늘 기업 가치를 문제에서 풀었는데 그 부분에 뭐 실수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기업 가치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거기 기업 가치 표지 뒤에다가 이렇게 딱 넣는 식으로 해서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 드릴 때도 정리는 했으나 결국 처음에 배웠던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거라 빠지게 됐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건데 이 서브를 종이로 만드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타이핑 하셔서 태블릿으로 보셨어요? 저는 태블릿으로 보는 게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로 전부 A4 용지에다가 다 작성을 해가지고 파일에 이렇게 꽂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브를 만들어서 공부하면 뭐가 좋으셨어요? 제가 기업 가치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은 기업 가치 그 틀린 부분을 정리해서 기업 가치 파트에 이제 집어 넣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업 가치 파트에 집어 넣고 기업 가치를 아예 통째로 꺼내와요, 그 부분을.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을 다 보면서 틀린 부분을 계속 이제 회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부분이 똑같이 나오면 실수할 확률이 거의 없어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브를 만들었더니 틀릴 때마다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보게 돼서 해독이 자연스럽게 많이 늘었고, 네. 그러다 보니 내가 틀린 거는 다시는 안 틀리게 되었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식을 이렇게 서브로 딱 정리하면서 지식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 네, 맞아요. 다만 이제 시험장에 적용하는 그 대처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3년차에 보완했다. 그쵸. 2년차 때는 그 부분이 부족해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실 모든 공부가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실무건, 이론이건, 법규건 지식 정확히 알고 있고 지식을 문제 답안으로 옮기는 그 어떤 대처 능력? 이런 거 이제 별도로 훈련하면 사실상 더 할 게 없다. 인데 실무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은 답안을 기술적으로 푸는 그런 어떤 풀이 기술? 물론 이제 초반에 좀 익숙해지고 아마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목차를 잡고 쓰고 시간 내에 쓰고 이런 게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기술들은 혹시 좀 어떤 서브 정리하는 거 외에 어떻게 훈련하셨었나요? 그것도 사실 서브에 다 정리했어요. 어떻게?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수익 환원법 할 때 DCF 테이블 그릴 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뭐 총수익부터 할까, 유효총수익부터 할까, 아니면 NOI부터 할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뭐가 나오면 뭐부터 해야지가 다 이미 서브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응 자체를 아예 뭐가 나오면 이거, 뭐가 나오면 이거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는 그것도 서브에 다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뿐만 아니라 약간 대처법도 서브화 했던 거군요. 네네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쉬웠던 점, 2년 차에 요거 좀 아쉬웠다. 대처가 부족했던 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결국에 서브에 없는 문제가 나오면 모르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게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2년차 때 풀었던 문제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어떤 거? 기출 문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보니까 2번이랑 3번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3번 문제를 푸는데 도저히 이제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숫자는 조금은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를 쓰다가 갑자기 이제 강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를 풀지를 못하면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채워가지고 써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쓰다가 이제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답안지를 다 X치고 DCF 탭을 그리다가? 네, 테이블을 그리다가 다 X를 치고 이론을 막 쓴 거예요. 개발 타당성을 뭐 할 때는 뭐 이렇게 사업 비용 뭐 이런 거를 막 검토해야 된다. 정말 이게 뭐 점수에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었죠. 아니 평소에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사람이 긴장되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머리를 완전히 지배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차 때는 대처 능력을 해야겠다라고 네, 이제 딱 생각을. 판단하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정리하면 2년 차 때는 지식을 축적하자. 3년 차 때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연습하자. 네, 맞아요. 이거네요. 근데 뭐 GS에서 모르는 문제 풀면은 그거를 자동으로 훈련하게 되잖아요. GS에 할 때 당시에는 모르는 거를 대처하는 능력보다는 이거 모르네? 그럼 답지를 보고 이거를 서브에 넘기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축적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았고 내가 GS 하면서 문제풀이 대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가졌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요걸 이제 대처하려면은 뭐 결국은 모르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겠어요. 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은 뭐 푸셨어요? 저는 이제 기출문제는 사실 2년차 2회 때 기출문제 강의까지 다 듣고 한번 풀어보다 보니까 아는 문제를 푸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강사님들 GS 문제를 좀 많이 구했어요. 거기 보면은 아예 어려운 논점들도 많고 아니면 뭐 물건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예 어려운 논점은 어떻게 쓸지를 좀 많이 고민하고 뭐 물건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DCF 테이블이 좀 복잡하다든지는 이건 내가 어떻게 좀 빨리 풀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이 많으면은 아예 뒷장에다가 그 물건을 1, 2, 3, 4 써놓고 개별 요인을 다 써놓으면은 그게 훨씬 빠르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그때 보는 게 아니라 싹 한 페이지에 그냥 다시 필기를 해놓는다. 네, 그게 훨씬 빨라요,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좀 유형별로 많이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구하고 나니 올해 실무에서는 많이 효과를 보셨나요? 올해 실무는 68.5. 아주 고득점이 네.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저는 근데 갑자기 얼마 전 합격수기 찍은 친구가 떠오르는데 이 친구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 2년차 때 공부를 많니 못해서 어쨌든 3년차 때 뭔가 대처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대처법을 공부했는데 그 친구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시중 강사님 스타일대로 기출이 나오지도 않고 뭔가 기출 문제의 그 특유의 그 뭔가 좀 나사 빠진 듯한 이거 문제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대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어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답은 없겠지만 평가사님은 반대로 기출 문제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 새로운 강사님의 새로운 GS 문제로 훈련하자 그쵸.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 친구의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서브를 썼잖아요. 기출 문제도 이미 서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는 지식을 그냥 써버리는 거라서 그거는 대처 능력을 키우는 데는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는 서브 안 만들었다 그랬어요. 기출 문제를 풀 때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 이해가 이제 되네요. 네. 어쨌든 대처법을 키우는 데는 잘 모르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는 맞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무의 대처 방법을 훈련한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김하인 평가사님과 이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김하인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2년차에 1점 차로 떨어지고 요번 35회 감정평가사가 되신 이재훈 감정평가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편한 사이라서 반말로 진행을 할 테니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년차 때랑 3년차 때 실입업 점수가 어땠는지 말해줄래? 2년차 때는요,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는 45.5 나왔고요. 이론은 51.5, 네, 법규는 51점 이렇게 나왔어요. 3년차 때는요, 실무는 68.5점 나왔고요. 이론은 51점, 법규는 52점 나와서 평균 57점 정도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2차에 불합격했다고 딱 느끼고 3년차 때 어떻게 이론 공부를 해야겠다 막연하게 생각한 게 있었어? 저는 원래 이론 같은 경우에는 목표 점수가 50점에서 52점 정도 맞자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부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기본서 위주로 하면서 약간 스터디 때 논점 추가로 나오는 것들을 좀 외우자라는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너가 좀 특이한 게 강사를 되게 많이 본 걸로 알고 있거든, 이론 강사를. 그쵸. 그렇게 공부를 하기로 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 21년 11월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는 1차만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론을 처음 그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명한 학원 이제 강의를 들었었는데 이론책을 맨 처음에 펴보면은 부동산의 특성을 공부하고 이제 강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기출문제에 그게 어떻게 응용되는지 한번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출문제를 보니까 아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고정성, 부중성 이런 것들을 암기를 했지만 실제로 문제에 나올 때는 자연적 특성이 가격제원 측에 미치는 영향을 쓰죠. 그치.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거를 공부한 걸 어떻게 이제 쓸 수 있을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사실 김하인 평가사님 거 강의로 그래서 갈았던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그렇구나. 근데 김하인 평가사님은 그 문제를 조금씩이라도 약간 풀어주는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문제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달은 부분이 있었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강사를 이렇게
선택하게 됐고요. 조금 나중에 가서는 스터디를 하면서 이게 강사님들마다 찝는 논점들이 좀 다른 측면이 그치. 있어가지고요. 좀 논점들을 여러 개 취합을 해서 보면은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강사님들을 여러 번 바꿨었습니다. 혹시나 과거에 이거를 조금 더 했더라면은 내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 이론 과목에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2년차 때는 이제 최유효 이용의 문제가 나오면은 특수 상황에서의 최유효 이용들이 있는데 그게 교수님들 책에는 엄청 좀 상세하게 설명이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는 못 외우겠더라고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목차만 보고 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했으면 좀 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잘 쓰시는 분들의 답안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잘 쓰시는 분들은 이제 예시도 들고 막 그 자기의 의견들을 막 보충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제가 3년차 때도 사실 보완을 할 자신이 없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너가 생각하기에 잘 쓴 글과 못 쓴 글이 딱 구별이 된다고 생각해? 예, 확연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 다를까? 저는 사실 글은 잘 못 쓰는 편이었거든요.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책에 내가 써야겠다고 하는 그 특정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암기해서 그냥 그대로 써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사안이 나오면은 사안 포섭 자체는 자신이 없으니까 한 줄? 뭐 이 정도로 쓰고 그냥 딱 맺는데 잘 쓰시는 분들은 그 외운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맞아, 좀 맞아. 보여주는 것 맞아. 같아요. 네. 그래서 예시도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아시고 누가 봐도 이 답안을 보면은 그냥 그 자체로 이해가 되는. 다음 질문은 감칙과 실무 기준은 어느 정도로 암기했는지. 일단 감칙 같은 경우에는 수험생들 다 그렇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무 기준 같은 경우에는 2년차 유예 때까지는 사실 완벽하게 암기를 못했어요. 3년차 돼서야 이제 실무 기준은 좀 많이 암기를 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실무 기준 해설서나 아니면 교수님들 교재는 어느 정도 봤는지? 실무 기준 해설서 파일이랑 경수 교수님 교재를 좀 봤었는데 그거는 맨 처음에는 좀 3년차 때 노력을 했어요. 좀 보려고 많이. 근데 이게 오히려 들어오지도 않고 양이 너무 많으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3년차 때도 사실 실무 기준 해설서라든지 이제 경수 교수님 책은 그냥 눈으로만 훑고요. 엄청나게 자세히 공부를 한다든지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출 문제는 몇 번 정도 봤는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2번 봤어요. 어떤 식으로 봤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굳이 문제를 보고 다 쓸 필요가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목차만 나오면 뒤에 쓸 내용들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물론 뭐 사안 포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차피 목차만 나오면은 쓸 부분은 거의 정해져 있어서 기출 문제는 이제 목차만 찾고요. 목차가 좀 이제 책과 이제 모음 단어가 좀 차이 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라든지 강사님들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내가 좀 취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를 보면서 복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회독만 해도 충분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은 이론 개별 스터디를 별도로 했는지? 이론만 딱히 개별 스터디를 하진 않았고요. 토요일 날 이제 학원에서 매주 스터디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학원 스터디 끝나고 그날 복습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따로 개별 스터디를 해서 다른 학원 거 GS를 전부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암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딱히 개별 스터디 구하지 않고 저 혼자 외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그런 학원 스터디 풀고 할 때는 같이 시간을 정해서 풀고 그 다음에 뭐 답안지를 돌려보는 그런 걸 한 거야? 네, 답안지를 좀 돌려봤어요. 답안지 돌려보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부분만 이제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요번 35회 실제 이론 시험 문제를 보고 뭘 느꼈는지 뭐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간단히 말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실제 시험에서는 목차는 몇 분 정도 잡았는지? 이번 시험은 1번 같은 경우에 너무 전형적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목차 잡는 데 쓰는 시간은 12분 정도 전체 썼습니다. 1, 2, 3, 4 다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평소에도 그 정도 시간을 투입을 했었어? 아니요, 평소에는 더 오래 걸렸어요. 스터디 할 때는 오히려
15분에서 정말 많으면 20분까지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문제 1번이 조금 쉽다고 느껴져서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 더 할애했나 보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안 떠오르잖아요. 내가 뭘 써야겠다가 바로 떠오르지를 않으니까 쓸 수 있는 거는 다 쓰고 마지막에 3번은 남겨놓고 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12분 만에 이렇게 바로 시험지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1번부터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보자. 네. 첫 번째로 문제 1번을 풀었다고 했는데 네. 문제 1번 목차 잡는 시간 빼고 문제 1번만 대략 한 몇 분 정도 풀었던 것 같아? 딱 40분 썼습니다. 아, 40분? 네, 딱 40분 썼고 오. 더 안 남겼어요. 그래서 문제 1번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이거는 무조건 많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많이 쓰자라는 생각으로 임했었던 것 같고요. 뭐 이제 물음 1번 같은 경우에도 뭐 복제원가 대체원가 이런 개념은 안 썼고 물음 3번 같은 경우에도 다 썼는데 관련 가격제 원칙 이런 것까지도 좀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제가 8페이지 작성했어요. 많이 썼네. 네, 많이 쓴 편이잖아요. 근데 8페이지 넘기면 다른 문제 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서 그냥 딱 끊고 네, 끝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엔 문제 2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네. 문제 자체가 길어. 네. 딱 처음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또 어떻게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구분 건물로 나왔었는데 여태까지 구분 건물의 개별 평가는 토지 건물을 개별 평가하는 거지 이런 호수를 개별 평가한다는 개념은 잘 없었으니까요. 맞아. 이게 판례 기반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호수를 개별 평가하거나 호수를 일괄 평가하는 거를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걸로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판례를 아예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개별 평가, 일괄 평가를 적대 사안포섭을 뭘로 할까를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 건물로는 아예 접근을 안 했어? 네, 아예 안 했어요. 처음부터 집합 건물로 보고 이게 개별인지 일괄호수인지를 접근했던 거구나.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물음 3에서 개별 평가와 일괄 평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논리로 갔어? 아니면은 뭐 둘 다 뭐 적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져갔어? 저는 이제 개별 평가나 일괄 평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그걸로만 가야겠다 해서 일괄 평가로 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랑 원가법만 적고요. 수익하는 법은 안 적었어요. 그러면 다음 3번 문제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 다음 문제 3번은 탁상 자문과 관련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 탁상에 대해서 떠올리려고 했는지 그때 상황을 설명해주라. 탁상자문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들이 수업 시간에 종종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엔 탁상자문의 방식이 나왔고 탁상자문과 감정평가의 차이점이 나왔는데 이런 건 이제 책에 없는 그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3년차 때는 책에 없는 부분을 책에 있는 부분에서 좀 찾아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탁상자문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징구 방법 있잖아요. 증실타멸. 그거를 이제 썼고요. 물음 2번 이제 탁상자문과 감정평가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없는 부분인데 컨설팅과 감정평가의 차이점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가져와서 좀 썼어요. 실제로 이 문제 3에서 몇 프로 득점했는지 기억나? 거의 다 50% 정도 하고요. 문제 그러네. 3도 50% 정도 했습니다.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문제 4번 ESG 관련된 충물 감정평가인데 이거는 네. 어떻게 접근했는지 아까 들어보니까 문제 1 풀고 문제 4번을 풀었다고 했는데 조금 네.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져서 먼저 풀었던 거야?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 감정평가는 저희 이제 실무 기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외웠기 때문에 외운 거를 그대로 쓰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ESG의 구성 요소를 쓰시오는 정말 아예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ESG 쓰고 그냥 여기 있는 문제 그대로 썼어요. 인바이러먼트, 아 진짜? 네, 소셜 가버넌먼트. 고먼트를 쓰고요. 환경 요인이 뭔지 모르니까 저희 이제 실무 풀 때 보면은 개별 요인에서 가접한 획기인기 이렇게 외우잖아요. 거기서 그냥 환경 요인 비슷한 거를 막 쓰고 사회적 요인도 다 그냥 그렇게 썼던 것 그냥 같아요. 지어서 썼구나. 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일단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풀어내려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네. 그게 정말 저는 이론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공부를 짧게 하면은 좀 찾아내기 어려운 것 같고 많은 문제를 풀고 또 내가 기본서를 보고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능력이 길러지는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처음 이제 이론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 하나만 해준다면? 일단은 이론을 맨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기본서에 있는 내용과 기출은 정말 많이 상이하거든요. 그리고 뭐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처음에 강사님들이 대부분은 기본 이론만 가르쳐 주시거든요. 뭐 책에 목차 외워라, 의 외워라.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때 많이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때 그거를 이 기출 뭐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갈팡질팡 하다 보면은 나중에 되게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거든요. 기본서 공부할 때 충분히 암기를 해놓는 게 이론 공부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냥 암기로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 되다 보면은 이제 문제 유형을 외우기 시작하거든요. A를 설명하시오. 뭐 A와 B를 설명하시오. 막 이런 것들을 외우면서 그때부터 이제 목차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 목차를 잡으면서도 계속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나가고 그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도 나가는 것과 목차 잡는 것과를 밀리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네, 시키는 대로 최대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재훈 평가사님과 이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35회 합격한 이재훈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찍고 있습니다. 자, 이재훈 평가사님은 2년차 때 무려 총점 1점, 평균 0.33점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진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분이 다음 3년차 때는 이제 어떻게 더 극복해서 합격하셨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복규 초시 때랑 두 번째 해 점수 얘기부터 듣고 해볼까요? 2년차 유예 때는 51점 나왔고요. 올해 시험에는 52점 나왔습니다. 성결 문제 못 쓴 거죠? 못 썼습니다. 네, 성결 문제 못 쓰고 52점이면은 준수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년차 때 잘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점 뭐가 있으신가요? 2년차 때 잘한 거는 이제 평가사님 커리큘럼을 잘 따라갔다. 단순히 이제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커리큘럼 시기에 딱 맞춰서 잘 따라갔던 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켜서 하는 얘기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잘 따라갔더니 뭐가 좋으셨나요? 어찌됐든 법규는 암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타학원 수강생들 보면은 상대적으로 암기가 좀 늦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평가사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암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암기 숙제가 되게 많아요. 암기 숙제가 많다 보니까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갔더니 암기가 굉장히 많이 돼 있었고 이게 좀 기본 실력 쌓는데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행정법이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안평가사님 강의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 부분은 정말 제일 이해하기 쉽게 좀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또 아쉬운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2년차 때, 요거 좀 아쉬웠다.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한 번 좀 헤맨 경험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GS를 타학원에서 들었는데 그쪽 GS 문제랑 안평가사님의 GS 문제랑 좀 상이하더라고요. 근데 이쪽 GS 문제에는 안평가사님 GS에 없는 모르는 논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GS 2기 정도였었는데 2기 정도 되면은 사실 암기가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막 저 스스로는 막 미치겠는 거죠. 미치겠어서 이거를 막 이제 어느 날은 막 암기하고 이거를 막 서브에다 옮기고 그때 이제 그거 하느라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했었어요. 네, 법규는 가능하면 일단은 한 강사님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또 이거 후회스럽다. 두 번째는 뭐 저의 이제 불합격의 원동력이 된 법조문을 안 외운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2년차 때 시험에서 이제 사무소 개설 4번 문제 네. 요거가 아예 그냥 법조문으로 써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패착이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좀 조문을, 중요 조문은 좀 어느 정도는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소 개설 같은 문제는 중요 조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외웠는데 그게 딱 문제에 나오니까 정말 이제 다른 논점을 써서 점수가 낮았던 게 좀 두 번째로 많이 후회됐던 부분. 1점만 더 나왔으면 되는데. 그쵸.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게 있다면요? 그 평가사님 책에 보면은 읽어보기 자료라든지 무슨 뭐 참고 자료 이렇게 해서 책 귀퉁이에 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작은 글씨로 써있는 네, 거. 작은 글씨로 써있는 부분. 그거를 조금 안 읽었던 부분이 지식적으로도 좀 부족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씨 속도.
그리고 악필인 거. 제가 엄청 글씨를 잘 못 쓰거든요. 악필이고, 근데 악필이면 글씨라도 빨라야 되는데 또 느려요. 최악이네, 네, 최악. 최악입니다. 그걸 잘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 아쉬운 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3년차 때는 이제 이거를 기반해서 새롭게 방향성을 잘 설정했어야 될 텐데, 자, 일단은 법조문. 네. 자, 요거는 이제 3년차 때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법조문은 뭐 단순히 암기하면 끝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법을 모조리 다 외웠어요. 어떻게 외워요? 이것도 외우는 게 일단 뭐 조제목, 뭐 항해 키워드, 뭐 약간 이렇게 있고 뭐 령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외우셨나요? 조제목은 이미 암기돼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이랑 호를 외워야 되잖아요. 다 두 문자를 땄어요. 뭐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냥 눈으로 좀 익히고 집에 걸어가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러다가 2달 전부터는 그냥 아예 머리 글자를 딴 거를 통째로 외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법을 그렇게 다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3년차의 다른 방향성은 뭐가 있었나요? 3년차 때는 조금 생각을 했던 부분이 C급이나 D급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논점을 좀 많이 접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작년에 했던 것보다 한 강사님 먼저 이제 더 채택을 해가지고 그쪽 강의 들으면서 GS 들으면서 모르는 파트만 해가지고 서브를 따로 정리했어요. 그럼 이렇게 많은 논점을 접해보신 것도 이번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되셨나요? 물론 성결 문제는 잘 쓰지 못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제 법에 대한 좀 깊이도 많이 깊어졌고 다른 문제가 좀 나왔어도 그래도 나름 좀 잘 쓸 수 있게끔 지식적으로도 좀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좀 기본기가 탄탄해지는데 네. 많이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글씨 속도랑 악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정말 2년차 이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건데 3년차 때는 이제 백강고시체를 사가지고 2개월 정도는 백강고시체를 이제 하루에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썼는데 악필은 진짜 안 바뀌는데 글씨 속도는 빨라져요. 실제로 제가 원래 스터디 때도 15페이지 많으면 16페이지를 썼거든요. 근데 3년차 때는 백강고시체를 연습하고 요번에 시험 봤을 때 18페이지를 썼어요. 백강고시체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더 설명해 주시면 뭐 하는 건가요? 한국 그리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획을 최소한으로 해서 글자를 이제 쓰는 법을 하는 건데 저도 안평가사님께 추천을 받아가지고 백강고시체를 사서 썼는데 글씨 속도 느린 분들은 정말 고민이 많거든요. 글씨 속도가 곧 점수예요, 저희 시험. 중요하죠. 저는 사실 요거 2년차 때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걸 좀 빨리빨리 고치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도 이렇게 함부로 추천은 좀 못해요. 근데 저는 좀 이런 거 빨리빨리 고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저는 하루에 한 20분씩 백강고시체를 훈련하는 게 사실 별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손으로 익히는 거예요. 습관 들이는 거라서 20분씩 쓰고 2, 3주 하니까 획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빨리 바뀌는 스타일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두 시간을 정말 했고 왜냐면 한두 시간 동안 이거 이거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히읗을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근데 백강고치는 그냥 하나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연습을 해도 답안지 쓸 때는 제 원래 히읗 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한 2, 30분 해가지고는 안 바뀌겠다. 그래서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을 소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1시간, 2시간 걸린다 해도 사실 3년차 정도 돼서 조금 여유 있으면 저는 뭐 글씨 느리신 분은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법규 공부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좀 한 가지만 이제 얘기해 주신다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추천드리면 암기. 법규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엔 90%가 암기고 문제풀이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4시간 정도를 공부를 하면은 3시간 한 40분 정도는 암기하고요. 문제는 그냥 20분 정도 눈으로만 보던지 목차만 잡던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재훈 평가사님의 법규 공부 경험담을 들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생활적인 면은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대자의 김아인 평가사입니다. 이번에는 2년차에 1점 차이로 떨어지고 이번 35회 3년차로 감정평가사로 합격하신 이재훈 평가사님 모시고 생활편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공부를 어디에서 했는지. 1년차 때는 독서실에서 했었고요. 2년차 때는 독서실에서 하는데 실무 이제 계산기 두드리는 것들 컴플레인이 그치. 들어오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좀 약간 개방된 곳에 가가지고 2년차 때는 공부를 하고요. 3년차 때도 계속 그냥 그 개방된 독서실에서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독서실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었어? 저는 평일에는요 8시에 이제 기상을 해서요 9시까지 독서실 가서 이제 오전에는 실무하고 오후에는 법규하고 마지막에 저녁에는 이론하고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공부를 매번 끝냈습니다. 그러면 독서실에서 공부 끝내고 집에 와서 자고 다음날 뭐 8시, 9시 이렇게 독서실 가고 그 생활을 반복했던 거야? 네, 1년차랑 2년차 때는 매번 그렇게 했어요. 정말 좀 제 생각에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3년차 동차 때는 많이 안 했어요. 공부를 많이 안 했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내 자신이 싫은 거. 해야 되는데 네. 생각만 하고. 근데 또 하기가 싫으니까 독서실은 가서 무슨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계속 이러고 있었던 때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2년차 1점 차로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좀 복합적인 게 있었을 것 같아. 뭔가 맞아요. 아깝기도 하고 나는 어느 정도 공부는 됐는데 심적으로 힘든 걸 또 그런 어떻게 극복했는지?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극복 못한 것 같아요. 3년차 동차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엄청나게 지식적으로 부족한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책은 또 읽는 게 같은 거를 계속 읽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그치.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정말 친구들 불러서 커피 한 잔 먹고 공부 안 하고 정말 3년차 때는 제 생각엔 저는 극복을 잘 못하고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전 되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3년차 때 열심히 했으니까 결국 합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말 같아. 그래서 아예 열심히 안 하시면은 절대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자기 바이오리듬을 계속 가져가면서 유지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 그러면은 스트레스 해소법 질문으로 넘어갈 건데 그럼 네. 넷플릭스를 보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된 것 같아. 넷플릭스를 보면 스트레스 더 쌓여요. 왜냐면은 공부를 안 하니까? 그게 정말 그러니까 참 사람이 웃긴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하는 거에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면서 자책하면서 네 맞아요. 자책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내가 싫은데 또 재밌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스트레스 같은 경우 2년차 때는 좀 해소법을 찾아가지고 나름 잘 했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좀 운동하고요. 저희 집이 화성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화성을 한 바퀴 딱 다 걸으면 10km 정도 돼요. 2시간 동안 그러면 그거 걷고 걸으면서 무슨 생각하지? 2년차 이제 유예 때 많이 걸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공부를 한창 할 때다 보니까 걸으면서 이제 감치기 1조부터 이제 암기하고 토지보상법, 법조문 이런 거 한번 떠올려 보고 그때는 이제 열심히 할 때니까 그게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떠나잖아요. 잠깐 쉬는 시간에도 사실 다음 공부할 게 생각이 그치. 나잖아요. 공부를 좀 막 할 때는. 그러면 3년차 때도 막 산책도 하거나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체력적으로? 3년차 때는 그것까지 하면은 제 자신이 정말 싫어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거는 안 했고 좀 집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3년차 때도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열심히 했어요, 마지막에. 근데 또 우연치 않게 남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기술사 시험을 보게 됐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저랑 같은 독서실을 끊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형 입장에서는 화장실을 갔다 오더라도 핸드폰을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독서실 도착해서 실무 스터디를 했다고 하는데 네. 같이 모여서 푼 거야?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 거야? 실무를 혼자 푼 거예요. 저는 많으면은 100점 풀었고요. 평소에는 한 80점에서 100점 정도 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안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풀고 좀 이론적인 부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방금 말한 게 2년차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문제풀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2년차 때 그거를 엄청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다른 사람들은 100점, 200점을 막 푸신다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푸는 게 크게 의미가 좀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년차 때도. 그런 공부 방법이 또 본인한테 잘 맞았고 이번 실무 점수도 높은 걸 보니까 뭔가 실무 기본서를 보고 생각하고 내 걸로 만들고 이런 과정이 중요했던 것 같네. 네, 양치기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제가 3년차 때 공부하기 싫을 때 했던 행동이었어요.
그때 막 400점씩 풀고 이랬거든요. 아. 하기 싫으니까. 근데 실무는 또 재밌으니까 음. 그나마 할만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풀고 답안지 보면은 남는 게 저는 하나도 그치. 없더라고요. 맞아. 조금 풀더라도 풀고 좀 이해하고 전 서브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 아. 부분을 보고 공부를 했던 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단연차가 어쩔 수 없이 되신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 더 힘내라는 마지막 말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저도 2년차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3년차 되고 나니까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좀 요번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2년차 때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연차생 분들도 분명히 노력하면은 그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슬럼프 오시면은 뭐 평가사님한테 연락드려서 상담하시면 되니까 그 어떤 식으로든지 잘 풀어내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훈 평가사님 생활편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